개발협력 분야의 또 다른 어떤 그 고용, 실태 고용 환경에서의 특징이 이제 여초라는 거죠. 오늘 저희 지금 함께 해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논의필 활동가님 제외하고 저희가 지금 모두 여자고, 네. 피다 사무국도 한 명 중에 한 명이 여자이고요. 제가 이제 일했던 다른 기관들에서도 대체로 여초, 그러니까 뭐 사무국의 한 국내 상근자들이 한 20명 된다고 했을 때 남자 활동가들이 많으면 3명, 대체로 그것도 어 이제 관리자급을 제외하고 실무자급에서는 뭐 많아야 3명, 적으면 1명 아예 없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아마 이제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 기관들마다 좀 대동소이하긴 하겠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남성 활동가가 더 많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 기업업에서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참여자분들 응답 비율이 여성이 훨씬 많았고, 또 이제 KCOC 등의 단체들에서 매년 진행하는 그 편람 조사에서도 항상 여성 활동가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그 개발협력 분야, 특히 개발협력 시민사회에 여성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 분야의 노동 조건이 이제 저임금이나 고용 불안 등으로 좀 썩 좋지는 않다는 그런 문제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 국제협업이 진행했던 설문을 또 언급을 해주셔서 뭔가 이 분야의 성별의 비율이랄지 실질적으로 임금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공유해드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성비는 한 7대3 정도로 저희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은 이제 저희 분야는 이제 여초 분야였던 거고 월 임금을 묻는 문항도 있었는데 그 문항을 성별에 따라서 따로 보면 남성 응답자의 평균 임금은 234만 원 정도이고 여성 응답자의 평균은 211만 원이어서 21만 원이었고 평균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직급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직급별로 이제 임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초입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실무자를 성별로 봤을 때 남성 실무자는 평균이 220만 원 정도고 여성 실무자는 평균 207만 원이어서 13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실무자가 아니라 중간 책임자로 이제 직급을 변경해서 다시 보면 남성 평균 297만 원, 여성 평균 265만 원 정도로 약 32만 원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근데 이 문항에 대해서 임금과 이제 성별과 직급 요 정도만 물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성별과 임금과 이런 직급에 대해서 더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연구에서는 확인해 보기는 어렵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구성원 자체가 여성들이 비율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직급별로도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끼리 하게 됐고요. 좀 가능하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물론 이제 그 경력 이제 연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쎄요 학력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그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혹은 그 활동가들이 조금 더 많이 종사하는 어떤 기관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뭔가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중에 이런 공익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드러난 것만으로는 이게 뭐 원인이 뭐일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만나는 활동가들, 동료들의 평균적인 학력 수준이라든지 경력 수준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런 것을 기반했을 때, 이런 좀 임금 격차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그 연구들을 해석하고 저희끼리 대화를 나눴을 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런 인사권자의 그 가장에 대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고, 또 관리자 직책을 임명할 때에도 남성을 선호한다는 점이 있고, 또 기혼 여성은 근무 형태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것, 혹은 아직 미혼인데도 기혼이 될 것을 염두해서 뭐 적당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 등 약간 고착화된 고정관념에서 그 기인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이 경력을 더해갈수록 차이가 심해져 간다고, 그래서 더 대두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또 굉장히 궁금하게 기웃거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또 좋은 사례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 분야에서는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것들을 좀 더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이게 사실 뭐 우리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 전반을 포함해서 저희 분야에도 이런 고민과 이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 이제 따로 이제 활동에서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주제로 이제 모임을 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우리 분야 안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고민을 하러 온 실무자들도 100% 여자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분야 안에서의 이 이슈에 대해서 꺼내놓고 좀 같이 고민해볼 때가 온 건지 뭐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젠더 이슈라는 건 사실 이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그런 크로스커팅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협력 분야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메타적으로 젠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가장에 대한 어떤 가장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제가 일했던 전 기관 중 한 곳에서도 그 이제 수당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당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육아 수당 같은 것이. 근데 그러니까 결혼을 한 여성 활동가들이 활동을 좀 이어가기가 어려워지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기혼인 남성 활동가와 기혼인 여성 활동가가 있다고 했을 때, 기혼인 여성 활동가들은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 기혼인 남성 활동가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육아수당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남성 활동가들의 임금에 이제 추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그 임금 규모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말씀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각 잡고 연구를 하실 오늘 참가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M님은 혹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전에 왜 이 분야는 여성이 많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 남성인 동료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뭔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경제력, 뭐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임, 어떤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성공, 뭐 이제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스펙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굳이 이 일을 택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봤을 때 뭐, 너 개발협력 NGO에서 일하다니 너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너 정말 성공한 삶이고 너 정말 똑똑하고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너 남자로서 멋지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은 맞잖아요. 아무래도 특히나 NGO라면 더 그럴 것 같고요. 정부기관이나 유엔이라면 또 어떨지 조금 이야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은 하지만 조건이 안 좋아도 조금 처우가 낮아도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싶은데 이게 그냥 전통적으로 봤을 때 뭔가 누군가를 돌보고 이렇게 좋은 일 하고 뭐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은 여성의 일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온 면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간주되어 온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개발 역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 착한 일의 범주에 속하고 좋은 일은 어떤 전문적인 직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이렇게 뭐 누군가를 돌보고 이런 연장선상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저임금 같은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 짧게 언급하자면 그 이제 리더십으로 갈수록 훨씬 더 남성이 많은 건 어떤 조직이나 어떤 여성 비율이 실무자 뭐 대리 사원 대리급 많아도 위로 갈수록 거의 남성이 리더십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 이제 여성은 출산이나 임신을 하게 되면서 파견 기회도 확실히 줄어들기도 하고 해외 출장을 갈 때도 되게 어려움이 이제 있었어요. 제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도 애를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근데 뭐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승진해서 자연스럽게 좀 밀리게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남성들은 좀 리더십으로 잘 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PM 같은 계약직을 뽑을 때도 조금 더 같은 나이에 비슷한 경력이라면 여성의 경력이 월등하게 좋지 않다면 이렇게 사회 통념상 뭔가 남성이 관리자로서 좀 더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이제 체구 작고 뭐 그런 아시안 여성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PM으로 일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덩치도 있고 풍채도 있는 남성이 가서 PM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인식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요. 이제 파견을 가서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내에서, 이제 이 분야 내에서 한국에서의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근본이 되기는 하겠죠. 근데 그런 이제 누구를 어느 현장 지부의 책임자로 파견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현재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시 엠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영향이 있겠네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는 그 탄자니아에서 파견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저의 상사는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고요. 그때 저는 그보다 더 어렸고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보러 온 그 내셔널 스텝 이제 분들이 굉장히 내가 이 작은 아시안 여자 앞에서 면접을 봐야 하나 하는 좀 태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의 보스는 굉장히 사람이 더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냥 어떤 회의 자리에 가거나 했을 때도 그런 분위기는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지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바뀌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지만은 또 모르겠어요. 너무 나이브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러든가 말든가 저희는 저희대로 이렇게 좀 당당하게 여성도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관리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어떤 면으로는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여성 장관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활동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앙아시아 뭐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뭐 강요들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나라가, 어느 파트가 더 뭐 성평등적이다를 한두 가지 잣대만 가지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엠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던 그 일화가 제가 일했던 단체 기관장 중 한 분이 이제 50대 남성분이셨는데 그것도 이제 극단적으로 여초 조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자주 하시던 얘기 중에 여성 활동가들 보고 너희는 참 좋겠다. 그래서 왜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너희는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이상해서 그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제 되물으니까 이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이제 그분 표현에 따르면 한눈을 팔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도 많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눈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좀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그런 가부장제에서는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성공,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을 거둘 수 있는 직업이 이제 남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고, 근데 여성들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니까 뭐 가치를 쫓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그분 지론이셨는데 좀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현실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이 분야의 남성 활동가들은 적기는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엠님의 그 동료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남성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고 또 한면으로는 이제 남성 활동가들의 유입이 적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성 활동가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의 종사율이 높은 여타 다른 분야들처럼 이제 노동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평가절하되는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뭐 임금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노동 조건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뎌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개선을 하자라고 이렇게 한두 가지 제안을 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얘기는 아니기는 하지만요. 근데 니캉니캉 팀이 지적한 임금 격차라든지 아니면 앤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 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분명히 성평등한 노동 환경이라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혹시 어떤 장치나 움직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평소에 해 오셨던 생각들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혹시 니캉니캉 팀부터 가능하실까요? 네, 방금 해주신 말씀을 듣고 생각했는데 여자들은 좋겠다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저희는 남자들은 정말 이 분야에는 남자들은 정말 안 됐다라고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봤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보면은 남자 후배들은 그 남자 선배가 가는 길과 수순을 되게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반대로 여성들은 그 수많은 여성 실무자들은 그럼 어디로 갔는가 점점 좁아지는 틀 안에서 그러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냐고 생각해봤는데 남자가 고민할 수 있는 문화와 장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여자가 왜 이렇게 리더십에는 부족할까? 혹은 왜 여성들은 그 남성에 비해서 임금이 이렇게 낮을까? 이게 개선될 수는 없을까라는 좀 깊은 고민을 하는 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가 임금과 성별에 관한 얘기였는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승진과 이런 이제 진급에 있어서 성별에서의 뭔가 기회나 뭔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계속 같이 언급이 돼서 저는 이제 각 조직에서 그러면 승진에 뭔가 평가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기관대로.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성별이 정말 없이 동등하게 업무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평가를 받고 진행이 되는지 뭔가 그런 것도 좀 확인해보고 싶은 궁금증도 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좀 더 주제를 이제 공론으로 꺼내서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계속 이 문제나 이런 뭐 성별에 대한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전체 이제 뭐 모든 뭐 국가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이제 뭐 상업을 하는 그런 분야보다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런 제어나 양성 평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이 기회로 이런 얘기를 좀 같이 고민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운데. 여기 아까 저희가 했던 얘기에 채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에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파견 그 현지 국가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이제 파견자의 성별에 영향을 그러니까 미칠 수 있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여성을 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남자만 보내야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능력을 봐서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다고 하면서 보내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네요. 지금 저희 기관 안에서도 계속해서 밀리는 이제 저희 엄마들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승진해서 계속 밀고 출장도 어렵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점점 이 업무를 아끼지 않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데스크 업무만 계속 맡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우리 업계 분위기가 파견 경험 없이 뭔가 좀 안 쳐주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밀리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당연히 뭐 제도적으로는 뭐 육아휴직 기간도 뭐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 사실 이미 제도가 돼 있고 실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문화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라면 저희가 더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너무 착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 나는 뭐 애 키우느라 파견도 못 가고 뭐 나는 출장도 잘 못 가니까 뒤에 데스크 뭐 서포트 하우스 있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 퀄리피케이션이 같다고 했을 때는 이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계속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 좀 이런 젠더 이슈나 양성평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또 크게 내야지 이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예민하잖아요. 여성의 입장을 남자가 옹호를 한다는 점도 지금 사회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발전의 과정이라고 시행착오의 한 일부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답을 못 드리겠네요. 다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 문제 얘기를 뭐 당신들이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는 반응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성별을 가르기 전에 결국은 이게 우리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업계의 문제, 우리 같은 활동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서 남성 활동가든 여성 활동가든 뭐 구분 없이 정말 다 같이 꼽히는, 다 같이 오래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니까 너나 가릴 것 없이 서로 옹호를 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임금 문제, 저임금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 근데 임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아까 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성장폭이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 분야다. 크게 이제 뭐 더 커지는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전체적인 그림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ODA 예산은 어쨌든 간 뭐 매년 늘고 있고 내년만 해도 한 17%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근데 이게 사업 규모가 이제 늘어나는 뭐 사업 개수일 수도 있고 사업 규모일 수도 있고 이제 사업이 는다는 얘기도 사실 그 안에 투입되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뭐 1인당 얼마가 더 는다 이런 얘기는 사실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재원이 좀 많이 기대고 있는 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이 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간단히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니캉니캉 팀 ODA의 뭐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시민사회에서 연봉 테이블 자체가 저임금으로 책정돼 있고 또 공공 부분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임금을 높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M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분야는 뭐 폭발적으로 막 뭐 사람을 다양한 뭐 직종이 생기고 그 안에서 뭐 세세하게 나눠져서 더 막 새로운 직종 이게 없으니까는 그 한정된 부분에서 ODA가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는 사실 뭐 임금은 사실 후순이고 더 질을 높이고 양을 좋게 만드는 데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또한 또 내일의 질문으로 넘기면 좋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의 대답을 혹시 M님께서 오늘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폭탄 돌리기 같은데 저는 글쎄 ODA가 17%가 늘어나는군요. 근데 이 ODA가 17% 늘면 우리의 월급도 17% 느는가? 그리고 그게 뭐 무슨 낙수효과처럼 그게 시민사회에 오는가? 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늘어난 ODA 예산은 뭐 직접 사업, 뭐 국가 간 프로젝트 사업으로 가든 무슨 봉사단 사업으로 가든 연수 프로그램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정부 예산이 늘어나서 이게 우리 시민사회 임금에 직결되는가? 그게 조금 퀘스천 마크인데 또 기관마다 편차가 되게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프로젝트 정부의 그랜트를 받아서 사업하는 기관들은 아무래도 인건비 제한이라든지 정부 예산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같은 경우는 ODA가 아무리 늘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아무리 딴다고 해서 우리 기관 급여는 후원자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급여 테이블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올해 100 프로젝트를 따더라도 저희 월급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연봉 테이블 자체가 좀 개선돼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비해서 실제로 처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좀 각 기관들에서 이것을 좀 개선하려는 것들이 있고, 근데 가만두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질문 리스트 받아본 것 중에 노조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오늘 참여하시는 분께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글쎄요, 노조가 됐든 각 기관별 노조가 됐든 뭐 국제개발 협력 기관에 종사하는 이 단체 전체들 활동들에 모이 됐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또 동시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후원자들은 당연히 안 좋아하시겠죠. 네, 후원금으로 니네 월급 올린다 하고 당연히 너무나 클레임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이 뭔가가 항상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되지 않았는데 내일의 대답을 또 노니필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면. 사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네. 이제 저희가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그 운영비는 사실 많은 부분이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후원자분들은 사실 기부를 할 때 내 기부금이 현장으로 가는 것을 정말 100% 현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운영비로 쓰이는 것을 사실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의 인식이 이제 개발협력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이 개발협력 시민사회 노동 조건의 개선에 좀 끼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노니피일님께서 이제 활동을 그간 해오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가지게 되신 생각이나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개발협력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은 저희 개발협력 활동가의 노동 조건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임금을 포함해서 단체 운영비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한 이제 후원자들의 거부감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복합적인 문제여서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후원 문화가 또 선진국처럼 이제 되려면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아마 그 과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니캉니캉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노니피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사회 인식과 그러니까 아까 그 임금 문제를 계속 얘기했을 때 그 정말 ODA 그거보다도 우리의 연봉 테이블이 결정되는 거, 그리고 그것의 영향이 후원자를 포함한 외부의 도너로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이런 영향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서, 당연히 하여튼 이 분야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에 사회의 시선이나 이런 인식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먼 과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저희의 일을 아직도 뭔가 봉사하는 일, 좋은 일 하는 일, 이런 사회 인식이 있기 때문에 봉사라는 것은 무보수로 자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저희가 이걸 일로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적은 비용으로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 실무자 활동가들에게 좀 충분한 처우나 이런 급여를 주는데 어려움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정부 사업이나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운영비를 하는 기관보다 개별 혼자나 특별한 이제 기업이나 이런 도너부터 운영을 하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더욱이 그 후원자나 도너의 입장이 이 기관의 운영비, 그 안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후원자 포함한 한국 사회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은 저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이제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이걸 일로서 또 하고 있는 노동자고 이제 실무자로서 이 일을 하고 생각하면 저희의 노동 조건의 변화에도 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연구 내용을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 일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은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응답 안에는 이 일이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에서 우리의 일이 정말 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필요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동력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 저희의 실질적인 근무 처우나 급여나 이런 노동 조건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언급해 주셨어요.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일이 그런 그 보람이 나를 지속하게 하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바라봐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이 일을 하는데 이제 보람도 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사회의 인식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물리적인 여건이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과 태도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음 주제 토론 순서인 그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